118쪽 채점 안 했죠? 네, 불러줄게요. 1번에 4, 2번에 2, 3번에 5. 다 맞은 사람. 손, 다 맞은 사람? 하나, 둘, 셋. 세 분 다 맞으셨네. 4명. 4명 다 맞으셨고. 몇 번 틀렸어요? 3번. 몇 번 틀렸어, 서현이네? 3번, 오케이. 일단 딱 봐도 3번이 비주얼적으로 풀기가 싫죠. 우리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좀 이겨내야 돼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저도 하기 싫고 막 그런 느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용 독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처음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듯이 국제가격도 국제거래에서 수용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이런 문장 자체는 나쁜 문장이에요. 문장이 너무 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도 힘든데. 자, 다시 이런 긴 문장을 볼 때 저는 항상 서술어부터 먼저 본다 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수행하듯이 끊어버리면 사실 여기 앞부분 필요 없거든요. 그 비유적인 표현이 있고 뒤에 있는 게 핵심인데 국제가격도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국제거래에서 수용자와 공급자의 의사결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역할. 자, 국내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제 가격 역시 그렇다라는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가격들 중에서 제 핵심 개념이 국제 가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으로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자, 그럼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은 무엇이다? 국제 가격이다. 국제 가격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은 이제 국제 가격의 두 종류, 국제 가격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고요. 명목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 밑에 설명 나와 있죠. 국제거래에서 주된 교환 수단으로 쓰이는 특정 나라의 통화, 화폐입니다. 화폐가 움직이는 과정, 통화. 자, 그럼 화폐와 통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시장 경제, 우리 지금 이제 거의 오늘 3주째 해가지고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과정 정치까지 법까지 조금 더 나갈 건데, 자, 경제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제학의 아버지? 너 마르크스라고 하면 여기서 무슨 사회주의자들 가르친다고 에이프라고 소문나.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학문으로 정립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설명하는 아담 스미스의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을 결정해서 사고 팔게 만드는, 즉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 자,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게 아담 스미스였다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 여기 갑자기 이 얘기 좀 건드려 보고 싶네. 115쪽 펴세요. 115쪽에서 전통적 통화정책하고 새로운 통화정책하고 차이점 뭐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해요? 첫 번째 문단 제목이 뭐였어? 전통적 통화정책이, 통화정책의 역할인데 전통적 통화정책의 역할이었고, 두 번째 문단 보면 그것의 관점, 그지? 전통 경제학의 관점, 미시건전성 정책 얘기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이 소개되는 게 세 번째 문단이에요. 즉 제가 질문한 거에 답을 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의 내용과 세 번째 이후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문단의 첫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자, 무슨 얘기야? 금융은 금융을 하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는 물가 안정을, 즉 통화, 물가, 경제는 다른 쪽에, 금융과 통화 경제는 다른 쪽이다,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이원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이거 잠깐 좀 쉽게 얘기할게요. 자, 금융 뭐야? 돈이죠, 돈 얘기잖아요. 그 화폐는 화폐고,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실제 물건이 있죠. 물건, 실물. 그래서 물가라고도 이야기했어. 그지? 화폐가 있으면은 물건이 있다. 그래서 물건에 실제로 뭐가 가격이 매겨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굿즈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돈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화폐로서 수단의 기능을 한다, 이 얘기를 했어. 경제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 개념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상대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성이라는 거 선생님이 뭐로 설명했었냐면은 X와 Y, Z의 관계의 가치,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비례관계와 반비례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얘네 둘은 비례관계지만 얘네 둘은 반비례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처럼 서로 연동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이 이미지를 가지고 경제학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화폐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냥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 화폐의 기준 척도는 뭐래요? 원래는 물건이에요. 그죠? 그럼 물건 하나에 지난번에 나이키 운동화 하나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이라고 했죠. 나이키 운동화 100만 원입니다. 나이키 운동화 100만 원인데 예를 들면은 화폐의 가치가 상승해요. 화폐의 값어치가 높아졌어. 그러면 나이키 운동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화폐의 가치라는 건 뭐겠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힘. 이게 이제 화폐의 가치란 말이야. 화폐의 가치라는 게 세진다는 거는 돈의 힘이 세진다는 거잖아. 옛날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가면 내가 편의점 다 휩쓸 수 있었어. 근데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 가져가면 내가 털리고 와. 몇 개 사다가 2개 사면은 10,000원 넘었대. 그럼 못 사잖아. 이게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큰가 물건의 가치가 큰가 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돈의 가치는 돈의 절대적 크기나 가치를 생각하려고 하면 힘들고 돈과 물건을 거래할 때의 관계로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그 값어치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럼 원래 이 돈으로 얼마치 살 수 있냐, 얼만큼 살 수 있냐, 이게 돈의 값어치라는 거야. 그게 돈의 가치고 상대적으로 매겨진다.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앞에 부분 지금 다시 본 건 뭐였냐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뭐였냐면 돈은 돈대로 관리하고 물건은 물건대로 관리하는데 돈이 왜 나오게 된 거야? 그냥 물건도 계속 주고받으면 됐었잖아. 돈이란 게 왜 나오게 됐지? 이 부분이 이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된 것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물건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이제 거래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수단이 되는 게 바로 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즉 교환, 즉 어떤 판매와 구매 행위의 수단이 돼주는 게 돈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려면. 거래가 많이 된다 이꼴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돈과 물건은 실제 경제에 대한 얘기와 화폐와 통화 혹은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분리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부동산이 왜 폭증하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경기가 어려우면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고 100만 원씩 주고 뭐 하라고 해요? 물건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이키 운동화를 사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경제가 진짜 어려우면 무슨 일이 생긴다? 100만 원을 줘도 사람들이 돈을 쓰려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돈과 경제는 굉장히 긴밀히 엮여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둘의 가치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데 과거에는 이 둘이 따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이 둘이 함께 같이 연동이 돼 있더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또 금리를 얘기해야 되잖아. 스토리로 기억해보자고. 금리란 거는 뭐라고 했어? 금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금리를 선생님이 설명했었지? 돈을 사고 파는 것까지는 아니고 빌려주는 개념을 얘기했었죠? 내가 돈을 빌려주면 난 돈을 못 쓰게 되잖아. 내가 100만 원을 꿔줬단 말이야. 나 지금 나이키 운동화 사서 신고 싶은데 그거 내가 참고 100만 원 빌려줬지. 그럼 나는 뭔가를 희생한 거야. 뭐를? 현재 가치를 희생한 거야.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현재 가치를. 그럼 내가 빌려준 사람이 나한테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그지? 그 사람한테 내가 이자 받아야 된단 말이야. 왜? 내 돈 안 쓰고 내가 빌려줬잖아. 100만 원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10년 후에 100만 원 돌려주면 나 10년 동안 그 돈을 못 썼잖아. 그 못 쓴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금리야. 그지? 이자를 받는 거. 금리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누가 주는 거야? 은행이 주는 거지. 이게 이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금리라고 한다. 금리가 높아지면 그럼 사람들은 돈을 빌리려고 할까 안 빌리려고 할까? 빌리는 거.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아지면 안 하려고 하지. 왜? 내가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대신 예금이나 적금 많이 하려고 할까? 많이 하려고 하지. 왜? 난 은행에서부터 이자를 많이 받게 되니까 거꾸로. 그죠? 예금 적금 많이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등등의 얘기들로 우리가 국내 경제를 지금 한참 좀 들여다봤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이미 이 부분이 국제 경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통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서 지금 통화 얘기, 돈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근데 이제 과거에는 화폐라고 하는 거, 금융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국내에서 얘하고 물건의 가격,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만 따지면 됐는데 국제 관계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는
화폐와 화폐의 관계를 서로 따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가격은 상대적인 거야. 또 심지어 가격은 어떻게 반해? 나이키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그럼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고. 100만 원에 팔던 게 110만 원, 120만 원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국제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돌아와 본다면 아까 화폐와 물건의 가치가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가 연관이 돼 있어. 자, 이거 잘 생각해. 이것만 알면 좀 내용이 쉬워지는데 A 나라 국가의 돈과 B 국가의 돈인데 이 돈끼리의 가치도 상대적인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국가는 예를 들면 달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달러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달러를 나이키 운동화 하나에 얼마로 책정해 놨는지는 이 나라의 방식인 거야.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이키 운동화를 얼마로 측정할지가 다르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된다고 쳐봐. 나이키 운동화 하나에 그 운동화 한 개라고 얘기를 할게. 여기는 한 개. 미국에서는 지금 환율이 얼마래? 여러분 다 알고 있지. 환율이 어느 정도 돼? 12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충 1000원이라고 치자. 1000원이 1달러라는 거잖아. 동그라미 3개 지우면 되지. 그럼 얼마야? 1000달러, 1000불 정도. 여기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운동화를 파는 가격이라고 대충 해볼게. 다르잖아. 똑같이 한 개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왜? 각 나라에서 통화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국내적으로 달리 해놨으니까. 그지? 자, 그럼 이제 국내를 다시 보자. 헷갈리지 말고 국내를 다시 생각해보자. 국내 경우에서는 화폐의 가치하고 1달러의 가치하고 운동화의 가치를 비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물건과 가격의 연동을 따진다고 했어. 그러면은 운동화 한 개에 달러 1000개 가져와야 된다. 요게 값어치의 크기야. 가치가, 단위당 가치는 누가 더 큰 거야? 운동화의 가치 단위가 커? 달러의 단위 가치가 커? 운동화 한 단위의 가치하고 달러 한 단위의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커? 자,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달러가 1000장이 모여야 운동화 한 개랑 바꿔주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질문한 건 뭐냐면 각각 한 단위의 크기가 누가 더 가치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운동화는 단위가 한 개가 뭐야? 한 개지 그냥. 그지? 달러는 1달러잖아. 1달러. 그지? 그럼 1달러로 운동화 하나를 살 수가 없겠지. 그 운동화로 표현하자면은 값어치가 얼만큼 되는 거야? 1000분의 1 운동화만큼의 가치를 갖는 게 1달러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운동화가 하나 있어. 나이키 운동화가. 이걸 1000조각으로 쪼개면 그 조각 중에 하나만 1달러로 살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따라서 1달러와 운동화 한 개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달러는 그냥 1달러로 남지만 운동화를 우린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 운동화 이꼴 1000달러잖아. 그러면 한 단위로 얘기하면은 1달러하고 운동화 한 개를 저울에 올려놨는데 무게를 잴 수 있어 없어? 못 재지.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를 통일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단위를 통일시키면 달러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달러지.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1000달러가 더 가치 있냐? 1달러가 가치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이해됐어? 단위 한 개당의 크기가 이쪽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게 설명이 돼?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라기보다 지금 이 얘기도 왜 했냐면은 지금 여러분도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들이 앞으로 경제 문제가 응용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선생님이랑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한 과정인데 실제 문제 풀어보거나 이 뒤에 있는 도표에서 명목 환율 대 실질 환율 같은 거 비교하는 문제에서 틀리거나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모 형태로 나와지는 둘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는 게 환율이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가 즉각 와닿지가 않고 그걸 외우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리고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미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달러 하나의 가치하고 운동화 하나의 가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그 나라 화폐의 가치라고 생각해보면 이때 기준은 뭐가 되는 거야? 운동화가 되는 거야. 운동화 하나당의 가치 대비 달러의 가격 크기를 비교한 거지.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 미국 여행 갈 건데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잖아.
그지? 우리나라 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놀러 가잖아요. 그럼 달러하고 원화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 내에서 국내적으로 운동화와 달러의 관계를 아는 게 아니라 달러와 원화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 운동화가 있지. 나이키 운동화. 자, 여기서 질문. 미국에서 운동화 한 개랑 똑같은 거랑 우리나라에서 산 거랑 이 물건의 값어치는 어때? 같아, 달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라는 거는 얘로 실제 물건을 얼마큼 바꿔낼 수 있는가의 문제야. 근데 우리는 아까 달러는 혼자서는 못 사지만 1000개를 데려오면은 나이키 운동화 하나랑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몇 개 가져야 돼? 원이 몇 개 모여야 돼? 네, 100만 개 가져와야 돼. 100만 원이잖아. 그지? 100만 개 가져와야 된대. 그러면은 그만큼 얘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 마치 군인으로 치자면 얘는 적어도 이 정도 사이즈 되니까 곱하기 1000 하니까 이게 싸움이 됐는데 이거는 뭐 난장이 들인 거잖아. 그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잖아.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면 화폐의 크기와 힘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이거는 국내지. 미국 국내.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야. 그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뭘 기준으로 따져보면 나이키 하나당 얼만지 이렇게 따져본다고. 요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맥도날드 지수라는 게 있어. 빅맥 지수라고 있단 말이야. 어느 나라 가서 빅맥은 다 똑같은 거야. 이때 나라마다 빅맥이 다르다고 하는데 나라마다 빅맥이 다 똑같은데 그 빅맥을 하는데 돈을 얼마 쓰냐면은 뭐 예를 들면 미국 우리는 뭐 한 4불 정도 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한 8,000원 내는데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머릿속에 비교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화폐 단위가 다르잖아. 쟤네 달러로 얘기했고 우리는 원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값어치가 크기가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또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공식 혹은 하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가 필요한데 그게 환율이라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맨날 맥도날드로 다 환원해가지고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 이걸 하지 않게 하려고 요거를 없애고 달러와 원의 가치의 크기를 한 번에 비교하게 만들려고 새로운 가격을 하나 만들었어. 그 가격이 이름이 환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12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원 하나, 그러니까 달러 1200원이요 라고 하는 것은 1달러가 1200원의 가치를 갖는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단위 화폐당의 힘은 누가 큰 거야? 달러가 큰 거지. 왜? 달러는 혼자 오면 싸울 수 있는데 우리는 1200개가 와야 싸울 수 있다니까? 이걸 머릿속에 그려봐.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난장인지 알 수 있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1200원이요 1달러요 숫자 크기로는 누가 더 커? 원 쪽이 1200원 쪽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 착시라니까? 1200개가 필요하다는 거는 겁나 조그마다는 얘기야. 알겠어? 원이 조그마니까 화폐 단위가 조그마니까 달러 1이랑 싸우려면 우리 1000명 모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화폐 1단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큰 놈은 달러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간에선 달러가 제일 커. 제일 세. 이렇게 이해해보는 거야. 그럼 원달러 환율. 대부분의 나라가 환율이라고 얘기하면 기준을 누구 삼겠어? 그렇지. 달러 삼겠지. 달러 삼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환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 달러보다 화폐 가치가 커야 되겠지. 그런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거야. 유로화 정도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자, 단위 하나로 크기로 치자면은 하나의 단위 1달러고 1원. 아니 이게 뭐 얘네도 달러고 우리도 원인데. 다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화폐인데 화폐 단위가 가지고 있는 힘들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일 큰 놈이 누구다? 달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물론 인과는 거꾸로 된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기축통화라고 얘기해. 왜? 가장 큰 놈, 가장 힘 있는 놈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머지 놈들은 걔 하나랑 승부하기 위해서 몇 놈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응용 한번 할 거야. 선생님 봐. 이걸 머릿속으로 이해해보자. 우리나라 달러가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어,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여행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로 여행하기 좋을까? 우리나라로 여행 오기가 좋다. 이유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달러 하나를 얻기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원의 개수가 200개가 늘었단 말이야. 자, 게임을 생각해봐. 전투를 치는 거야. 저 적군 놈은 지금 장수가 한 놈이 나올 건데 우리는 예전에 1000명 희생시켜서 쟤 하나를 잡아야 돼, 몹을. 그것도 억울하다. 근데 이제는 더 힘들어졌어. 1200을 데려와야 쟤를 잡을 수 있대. 그럼 이거는 오늘 안 싸우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나 어차피 가지고 있던 거 화폐가 1000밖에 없는데. 자, 그럼 뒤집어서 이거를 입장을 바로 바꿔보자. 바로 바꾸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내가 원래 난 1달러밖에 없었는데
저 어느 쪽 가면은 1000명을 휩쓸 수 있었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라? 그냥 1200까지 다 죽일 수 있네? 그러면 가서 싸워야지. 야, 안 싸울래? 안 싸울래?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환율이 오르는 건 놀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놀러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유학가 있는 애들이 힘들겠어, 좋겠어? 유학가 있는 애들. 한국인데 유학가 있어. 환율이 오르면. 안 좋지, 안 좋지. 자, 그럼 환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분수로 얘기하지 않고 보통 환율이 1200원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1200원이라고 하면 숫자가 크네. 그럼 숫자가 크니까 우리나라 원이 더 큰 건가? 우리나라 원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네? 미친 헛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환원이 올랐다는 거는 제 한 몹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 1000개면 됐는데 지금 1200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야. 나는 오히려 뭐야? 쪼그라든 거. 요걸 생각. 자, 그럼 환율이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놀러 가서 막 미국에서 살라고 했는데 막 놀러 디즈니랜드 가려고 했는데 접었어. 왜? 이제 원 하나로 쟤를 이기려면 똑같은 거 살라고 해도 1000원이 필요했는데 지금 1200원이 필요하니까 난 지금 돈이 모자라게 생겼단 말이야. 딱 한 사람만 좋을 수 있어. 그 수출에 유리한 거야, 수출에. 자, 봐봐.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하나 만들었어. 텔레비전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라고 할게. 그럼 쉽잖아. 1000원이라고 할게. 텔레비전 1000원이야. 텔레비전 1000원이야. 그럼 미국 입장에서 원래 얼마면 살 수 있어? 1달러면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1200원이 지금 환율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원래 물건 가격의 가치는 달라져, 안 달라져? 그대로 있지. 이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텔레비전 하나의 가치가 1000원인데 환율만 1200원으로 올랐어. 그럼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하나 사면 1달러로 사면 200원 정도 되는 달러의 가치가 남는 거야. 몇 센트 거슬러 준다는 얘기야. 개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이 오른다는 게 그럼 우리나라한테 내가 질문할게.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야? 그래. 유불리가 갈리는 거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이라고. 여기는 항상 모두 절대적으로 모두 그러하다라는 게 없다니까, 경제학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환율이 오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누구는 좋아하는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의 누구는 싫어할 수도 있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자, 계속 또 도미노로 가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환율이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많이 파니까 좋은 거야. 봐봐, 우리나라 원래 현대자동차 한 대 얼마? 1000원이야. 현대자동차 소나타 한 대 1000원이야. 제네시스 2000원이야. 2000원이면 몇 달러야? 2달러지. 2달러. 4달러. 2달러야. 미국에 갖다 팔았어. 근데 환율이 1200원으로 뛰었네? 1200원으로 뜨면 미국 사람도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은 그대로 정해져 있었어. 근데 환율이 갑자기 떠졌어. 한국의 환율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2달러로 사던 걸 하면 2달러 하면 돈이 좀 남아. 많이 팔리겠지? 좋아할 거야. 자, 그러면 미국에서 누가 싫어하겠어? 현대기아차가 많이 잘 팔리게 됐단 말이야. 누가 싫어하겠어? 미국의 포드사는 싫어하겠지. 자국의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또 안 팔리는 거야. 상대적인 거야, 항상.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면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알겠어? 경제는 모두 좋고 모두 싫고가 없어. 뭐가 일부 그러면 뭐가 일부 안 그런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날 거야. 나중에 또 까먹을 거야. 나중에 또 까먹어도 다시 생각하면 돼. 왜?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 이게 점점 더 기억에 남게 되거든.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볼 건데 글이 조금 이제 선생님이 지금 배경을 좀 약간 털었기 때문에 약간 좀 쉽게 읽히긴 할 거예요.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명목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의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다.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사이의 통화의 교환 비율. 이제 머릿속으로 약간 그려지죠. 비율, 분수, 상대적 관계. 자, 그런데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 즉 기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너네 기준 이거 아나? 옛날에 운동장에서 줄 서기 할 때 기준 이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 아, 그래도 그런 거 하는구나. 그런 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뭔가 세대 차이 있는 줄 알고 겁먹었는데 그래도 뭔가 공유점이 있어서. 자, 미국 달러화가 기준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좀 선생님 확장시켜주는 거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글로 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글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똑같이 수능 국어 지문 푼다고 해도 수능 일본어겠지. 그럼 거기도 기축통화 얘기 나왔을 때는 누구 나오겠어? 달러 나오는 거야. 달러는 전 세계로 놓고 볼 때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얘네만 절대적인 거야. 얘네만 기준이 돼줄 수 있어. 항상 상황과 조건 등과 관계없이 달러의 가치는 고정이 돼 있다라고 우리는 어쩌면 볼 수 있어.
약간 이게 약간 사기인데 이거 나중에 이 얘기는 해줄게. 어쨌든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달러 기준으로만 생각하자라고 하면 조금 편해져. 자, 그 다음에 많은 나라에서 1달러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되지? 이해되지? 원래는 뭘로 해야 돼? 빅맥 지수 같이 물건을 기준으로 해야 돼. 옛날에는 이 기준이 뭐였을까? 화폐 단위를 통일하기 위한 하나의 물건. 금이었잖아. 그지? 근데 금이 왜 안 되게 됐어? 누가 그거 깨버린 거야? 약간 미국이 깼다고 보시면 돼요. 왜? 화폐를 금의 기준으로 맞춰놓으면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를 더 이상 많이 찍을 수가 없고, 화폐를 많이 찍을 수가 없으면 경제적인 거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 따라 돈을 많이 찍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경제학자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시장주의자들인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1달러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했어. 가령 앞에 괄호 열어버리고 예를 든 거지. 1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1,000원과 교환된다면 원달러 명목 환율. 자, 원달러 분모가 뭐야? 그건 좀 짚고 넘어가야 돼. 환율은 우리가 뒤에 것만 얘기하는데 단위가 앞에 설명이 되지. 원이 분자고 달러가 분모지. 그럼 대부분 달러가 분모가 내려가니까 달러보다 값어치 큰 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분자는 항상 1 이상이야 1 이하야? 숫자의 크기가 1 이상이냐고 1 이하냐고. 1달러의 크기랑 견줄 때 이상. 왜? 설명해봐. 5분의 뭐가요? 분자의 크기를 달러로 1달러로 가정했을 때 그에 준하는 각 화폐의 지역마다의 화폐를 분자로 했어. 그 분자 단위에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게 1보다 커 작아? 커요. 크지? 큰 이유는? 그러니까 왜 크냐고 물어봤잖아. 왜? 왜 크냐고. 그렇지.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거지. 자,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 내가 얘기하는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1달러 대 1,200원이라고 하는 거는 1달러는 둘이 파이트 하려면 얘는 한 명만 뚝뚝뚝 오면 되는데 우린 1,200개가 가야 된다니까? 1,200이라는 숫자가 크다는 거에 착각하지 말라고. 숫자가 커진다는 건 뭐야? 그만큼 단위 하나의 힘이 작거나 약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유는 단순한 거지. 왜 분모는 1보다 큰 숫자가 나오는 거야? 거꾸로 그 분자들의 단위의 크기, 힘은 화폐의 단위 힘이 달러보다 다 작기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 달러 1이랑 1대1 다이따이 맞다이 뜰 수 있는 애가 없다니까. 우리나라 어느 1,000다이, 1,000명 와서 1,000대1 정도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즉슨 1,000쪽이 힘이 약한 거야, 1쪽이 힘이 약한 거야. 1,000쪽이 힘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폐는 달러보다는 힘이 단위당 약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분모가 다 커지는지를 알 수 있고 분자는 항상 1이 되는지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나마 좀 덜 까먹으라고. 덜 까먹으라고. 그리고 오늘 이따 끝나고 오늘은 저 과제가 그 경제 쪽 지문을 제가 몇 개 좀 더 뿌려서 더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하나도 괴롭히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요새 퀴즈 안 치는 것도 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좀 퀴즈를 칠 시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최대한 효과적이어서 이걸 더 이상 여러분들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걸로 끝나서 이 부분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더 이상 안 봐도 될 정도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약간 그런 의도로 추가 문제를 이따가 복사해서 나눠줄 건데 경제를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해가 되는지를 복습을 하지 않을. 자, 공부는 무조건 예습이 아니야. 공부는 예습하는 게 아니야. 공부 무조건 복습해야 돼. 복습은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거든. 집에 가서 복습할 과제를 일단 좀 드리긴 할 건데 이유는 단순하다. 딴 게 아니야. 이걸로 풀어보고 이해했더니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정확히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한 번, 두 번이라도 복습을 해놓잖아. 그럼 진짜 안 틀려. 점점 안 틀려지거든. 자, 다시. 그래서 가령 괄호 쳤죠. 1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1,000원과 교환된다면 원 달러의 명목 환율은 1,000원/ 달러. 즉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보통 환율이 얼마야? 1,000원이라고 얘기하고 달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생략하지. 왜 많이들 생략할까? 다 똑같은 거야. 어디 가도 명목 환율의 기준점은 1달러이기 때문에. 그 1달러 대비 우리 돈이 얼마냐? 그럼 그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작지. 지금 이렇게 화폐 가치가 대폭락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 혹시 알고 있나? 국제 사정을 알고 있나? 아주 우리가 좀 친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데 아시아 유럽 쪽에 있는 지금 화폐 가치가 엄청 폭락하고 있어. 터키 화폐. 자, 그럼 이제 질문한다. 터키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놀러 오기가 좋을까? 우리나라 사람이 터키 놀러 가기 좋을까? 그렇지. 이제 똑똑해졌네. 예, 예. 그 나라 화폐가치 폭락하면 그 나라 놀러 가는 거야. 그 나라 가서 부동산 사는 거야. 부동산 사는 거 가능해져. 옛날에는 내가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 옛날에는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던 거를 50만 원만 줘도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폭락하면 가서 살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만일 1달러가 교환되는 원화가 1,100원이 되어 원 달러 명목 환율이 상승하면, 자, 이거 봐봐. 생각해봐. 명목 환율이 1,100원이 상승했어. 누가 지금 좋아? 우리나라 입장에서 명목 환율이 상승하면 좋은 사람. 그렇지. 수출하는 사람들. 생산해서 수출하는 사람들. 누구는 싫어?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 수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치? 터키가 그래서 지금 해외 사람들을 엄청 놀러 가서 완전 사재기. 완전 거기가 플렉스해. 막 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50, 에? 100개 주세요.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지금. 근데 터키 사람들은 백신 하나 살라고 했더니 화폐가 100배로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주사기 약값의 가치가 100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못 산다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터키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게 그 단위의 가치가 저 부분은 꼭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 단위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단위를 이렇게 바꾸기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 원은 이제 1,000원이라 원의 개념을 없애거나 앞으로 공 3개를 띄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냥 1원이 1달러의 크기입니다. 1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선진국이라고 정해진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선진국들의 화폐가 단위가 좀 더 간소하거나 좀 단순한 경우가 많아요. 유로화도 대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 가치의 단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는 있지만 조작을 해도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나라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정치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가치는 폭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아무리 숫자를 조작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국제적인 약속을 해버립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키 그 조작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화폐 가치를 높이고 싶어. 우리나라 가치를. 그래서 인위적으로 높이고 돈을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거서 회사에서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버렸어. 이걸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가 그럼 우리나라 1달러 대 한국의 새로운 돈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 계산을 할 때 그럼 우리가 막 속여. 숫자를 바꿔가지고. 근데 이게 안 통하는 이유가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나이키 물건이나 운동화 하나를 팔 때 그러면은 그 나라 돈을 신뢰해주고 나이키에서 물건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였어. 1,000을 띄고, 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나이키 운동화 100만 원인데 우리 지금부터 내년부터 10,000원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10,000원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게 통용이 안 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기존의 약속이 다 무시되고 다 룰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약속을 다 정해버렸어. 그 약속을 정해진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 혼자 바꿔버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화폐 단위들은 좀 그런 특성들이 있기는 한데 보통의 단위들은 1달러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그거보다는 화폐의 힘이 작고 그래서 분자되는 크기가 커서 명목상의 환율은 대부분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슷한 이유에서 예전 그렇죠. 1원 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던 거는 사실 그때는 또 뭐가 있냐면 물가가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의 값어치 자체가 좀 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의 값어치라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면 또 함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쌀이 한 포대에 5,000원이었대. 뭐 10kg짜리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집 한 채 사는데 100만 원이면 샀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화폐의 가치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 화폐의 가치를 달라지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가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운동화를 100만 원짜리라고 이제 샀단 말이야. 나이키 운동화 10명이 살려고 했는데 운동화 몇 개 없어. 그러면 이거 가격 올라가지. 120만 원, 150만 원 올라가지. 물건의 가치는 원래 지금 변동해 안 해. 나이키 운동화. 그거는 그대로 있잖아. 근데 물가가 올라갔어. 나도 돈 있는데 나도 돈 낼게. 나도 돈 낼게. 그러니까 돈은 화폐가 돌기 시작하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지. 이걸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야. 물가가 상승하면 자 뒤집어서 얘기해 볼게요.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화폐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거 하나에 100만 원이었고 100장이면 살 수 있었는데 150장 있어야 살 수 있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경제가 성장해 갈수록 그 나라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도. 이걸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한 거긴 한데
그래서 과거 어떤 시점에, 즉 예를 들면 변동 환율제라고 해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기로 한 시점에 이미 모든 나라의 국가들을 달러의 기준으로 약속 그때 시점에 다 정해버렸어.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네 맘대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통용이 잘 되지 않고, 또 어쨌든 물건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는 환율 자체보다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물건 하나에 우리가 붙이는 가격, 화폐의 단위 자체가 어쩌면 숫자가 점점 커지는, 이것을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는 개념과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약간 어려운 얘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을 질문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명목 환율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제 잘 이해할 겁니다. 같은 원리로 원달러 명목 환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명목 환율로 한 나라의 통화가 가지는 자, 대외적, 즉 국내적 가치가 아니라 국제적 가치, 다른 나라에 대해 갖는 의미,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만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쭉 상승한다에서 괄호를 닫아버리면 두 문장은 다 예시입니다. 즉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는 명목 환율의 예시를 가지고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문장이 총 3문장이 있었던 거죠. 그건 예시 문장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의 핵심 개념은 명목 환율이고, 명목 환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실질 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비율.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화폐가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가 등장합니다. 실제 물건이 등장하는 거죠. 외국 상품의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상품의 단위수를 표시한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외국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상품 한 단위. 단위수. 단위라는 내용이 나오죠. 아까 제가 운동화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단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의 실질 환율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거 나오니까, 원달러 명목 환율과,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명목 환율 그대로 나오고, 각 나라 통화 단위로 표시된 두 나라의 물건 값의 곱수로 구한다. 즉, 개념은 외국 상품 한 단위와 국내 상품 한 단위가 어떻게 교환되는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미국 나이키 운동 하나 가져오고 우리나라 나이키 그걸로 몇 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뭐야? 하나면 하나로 바꾸는 거지. 물건 가치는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나라에서 환율 올리면은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쇼핑하기 좋아해. 왜? 자기네 나라에서는 비싼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똑같은 물건 가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걸 구매하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 이게 바로 환율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단순히 얘기하면 이거죠.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각 나라의 통화 단위로 표시된 두 나라의 물건 값의 곱. 이 부분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원달러 명목 환율이 1,000원이라면 우리나라 쌀 1kg 값이 2,000원, 미국 쌀 1kg 값이 1달러라고 하자. 이게 그러니까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똑같이 쌀 1kg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2,000원이고 1달러? 그럼 1달러 이게 싼 건가? 이게 비싼 건가? 이걸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나라 사이의 원달러 실질 환율은, 그래서 자, 명목상의 환율은 1달러분의 1,000원. 요거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고, 자, 각 나라 통화 단위로 표시된 두 나라 물건의 값.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 가격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분모가 된다는 거죠.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뀐다. 요것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000원분의 1. 그래서 이제 곱하면 이제 1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1달러를 각 나라의 화폐 단위니까 우리는 원이고 이게는 1달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모 분자 1달러 나눠 지워지고 2,000원분의 1,000원 되니까 2분의 1이 되죠. 이는 실질 환율이 2분의 1이 된다. 아까 명목 환율은 무조건 1보다 크다고 했었는데 실질 환율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물건 미국 쌀 1kg와 우리나라 쌀 0.5kg가 같은 값으로 교환된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쌀값의 2배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미국 쌀 1kg 쌀 값으로 우리나라 쌀은 0.5kg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달러와 원의 관계를 다시 풀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준 작업인 겁니다. 자, 만일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다면 우리나라 가격분의 미국 가격이 작아지게 되므로, 자, 다시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면, 더 빠르게 상승하면 그건 뭐예요?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전체 숫자는 작아지게 되므로 실질 환율이 내려간다. 자, 그러면 실질 환율이 하락했다, 분모가 증가했다야. 그지?
실질 환율이 하락한 건 분모가 증가한 거야. 분모에 우리나라 게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 게 들어간다고 그랬어. 우리나라 게 들어간 거야. 자, 그럼 이제 질문한다. 우리나라 쌀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환율은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이게 위아래의 관계, 이게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만 제대로 파악하면은 금방 답을 할 수 있어.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미국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면 원달러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어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 가격 상승도 가격 경쟁력도 상승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명목 환율이랑 헷갈리면 안 돼. 우리나라 명목 환율이 올라갔어. 그럼 우리 쌀 수출이 좋아 나빠? 우리나라 명목 환율이 올라가면 그럼 쌀 수출은 좋아지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실질 환율이 올라가면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 나라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 위에 거는 이제 실질 환율의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죠. 한 나라의 실질 환율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자, 실질 환율은 재화나 서비스, 물건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인적 자원으로 서비스 해주는 어떤 일들을 주고받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 환율의 변화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쌀 가격이 왜 오를까? 국제적인 요인 빼고 미국에서 쌀 가격이 막 치솟았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시장 원리로 설명하면 국내 가격이 미국의 쌀 가격이 국내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격이 예를 들면 그냥 우리나라로 예를 들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물건 아까 나이키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20만 원으로 그냥 뛰었대. 환율 이거 고려하지 말고. 왜 그런 거야?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요자가 많아져서 혹은 나이키의 공급량이 줄어서 공급이 줄어서 이래서 가격이 오른 거잖아. 이건 국내 요인이야 국제 요인이야? 국내 요인인 거야. 국내 요인이 실질 환율에 영향을 줘 못 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예를 들면 쌀 1kg에 아까 얼마라고 했어? 쌀 1kg에 우리 2,000원이라고 했잖아. 근데 쌀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가뭄이 들면 우리나라 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3,000원, 4,000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 환율은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잘 이해하네. 자, 뒤로 가봅니다. 중요한 변수이므로 실질 환율의 변화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품 값이 외국 제품에 비해 더 싸지므로. 자, 다시 정리. 머릿속에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그러면 환율, 그 명목 환율은 그대로 있다고 셈 치고 명목 환율 그대로 있어. 우리나라 물건 가격은 분모야 분자야? 분모지. 실질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분모값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내려갔다는 거지. 그치? 우리나라 물건값 내려갔다는 거야. 우리나라 제품의 값이 외국 제품에 대해 더 싸짐으로, 그렇지? 바로 이해되지? 수출이 증가해지는 거지. 그치? 따라서 실질 환율은 상승해야 수출이 증가하고 명목 환율은 하락해야 수출이 증가하는 거야. 이것도 이제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의 관계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됐으니까 따로 논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자,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실질 환율의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3번 문제 다시 봅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내용을 이해한 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은 5번인데, 자, 1번부터 한 번씩 체크해 볼게요. 넘어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이게 왜 맞는지 설명해 봐. 1번. 자, 이거는 이제 지호부터 해보자. 원달러 명목 환율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군. 그럼 설명해 봐. 당연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왜 맞아? 아니면 근거되는 부분이 어디 몇 문단에 있어? 그렇죠. 2문단에 있는 거죠. 2문단에.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1달러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명목 환율의 계산 방식 설명하면서 달러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번입니다. 1월과 비교할 때 7월의 원화 가치는 하락하였군. 상위가 이거 한번 설명해 보면 화폐 가치는 뭘로 봐야 돼? 명목으로 보는 거야, 실질로 보는 거야? 원화의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따지는 거지. 명목 환율 봐야 돼? 실질 환율 봐야 돼? 아니야. 명목 환율이지. 화폐의 가치잖아. 원화의 가치. 원과 달러의 가치. 따질 때는 실물 경제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명목 환율만 따지면 돼. 그럼 명목 환율이 1월은 얼마였어? 7월에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원화의 가치는? 환율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야. 오케이? 옛날에는 1000명 데려오면 달러랑 싸울 수 있었는데 1100명 데려와야 되는 상태 우리는 좀 약해진 거야. 세 번째 갑니다. 1월에는 두 나라 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구매력이 같다고 볼 수 있군. 자, 성우 설명해 볼까?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건 3번 문장이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여져요. 어떤 구매력이 같은지 구매력에 대한 설명 자체가 지금 충분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데 구매력이라는 것은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 즉 화폐의 힘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 상품당 가격이 킬로그램이 3,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은 A 상품의 단위당 가격이 3달러죠. 근데 이제 화폐 단위가 1달러 대 1,000원으로 명목 환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치로 본다면 A 상품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3,000원을 달러로 환원하면 이게 얼마인 거예요? 3달러인 거잖아요. 3달러로 똑같은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화폐의 단위가 상대적인 구매력을 같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4번. 7월의 원달러 실질 환율. 자, 실질 환율은 뭘 고려한다? 물건 가격, 물가를 고려하네. 우리 지난대로 배웠잖아요. 금리에서도 어땠어? 명목상의 금리하고 실질 금리 따질 때 뭘 고려한다? 네, 물가를 따진다. 물가 인상률을 따지냐 안 따지냐에 따라서 실질이 아니고 다르고 이렇게 구분됐었죠. 7월에 원달러 실질 환율을 볼 때 7월에 원달러 실질 환율 어떻게 계산해? 명목 환율 곱하기 우리나라 물건 가격 분의 미국 달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분모로 말해볼게. 1달러 분의 1,000원 곱하기 3,000원 분의 3,000원 분의 3달러 이렇게 되는 거잖아. 7월이다. 잘못했다. 미안. 1달러 분의 1,100원 곱하기 8,800원 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찍찍찍찍 나눠지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A 상품이 미국보다 2배 비싸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리는 거죠. 이거는 낮을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4번도 맞아지게 되는 거고요. 5번 보면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우리나라 A 상품의 원달러 실질 확률이 상승했다. 자, 이거는 승리가. 이거 왜 틀려? 어떻게 알 수 있지? 명목 환율이 올랐다. 그치? 명목 환율이 올랐지. 그럼 분모 값이 커진 거지? 그럼 실질 환율 전체 값은 커지겠지. 그치? 계산 C가 아니잖아. 명목 환율이 곱해져 있잖아. 명목 환율이 올라가면 실질 환율은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 아직 채점 안 했나? 불러줄게. 자, 국제경제 무역입니다. 1번에 2, 2번에 5, 3번에 4, 4번에 4, 5번에 5, 2, 5, 4, 4, 5. 자, 틀렸던 문제 점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물론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체크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고 맞추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뭐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답을 맞췄다는 게 결코 그걸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정확히 아는지를 계속해서 스스로 되뇌이면서 기초를 좀 잘 닦아갈 필요가 있어요. 아주 좋은 자세요. 그런 고민을 가져야 돼. 자, 국제경제 무역 파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본질은 되게 쉬워요. 근데 본질 말고 이게 이제 그래프나 응용이 된 문제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환율 개념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생기고요. 그런데 헷갈리는 건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눈속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것은 실제로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어쨌든 자신감으로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전적 무역 이론 중 비교 우이론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의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와, 이거 되게 어렵다. 다시 첫 문장이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 무역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이 글의 논지일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비교 우이론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뭐가 있어요? 고전 이론이 있죠? 그래서 항상 고전 이론 하면 아담 스미스 부터 시작해서 가장 초창기 때 시장주의자들이 보통 생각했던 것들을 고전 혹은 전통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곤 하는데 무역 이론 중에 비교 우이론. 자,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쪽이 우월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 이거 노동 생산성 이렇게 발음 안 되냐? 노동 생산성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 자, 요게 되게 중요한데 어려운데 여러분 노동 생산성이 뭐예요? 노동 생산성. 노동은 알지? 생산성은 뭐야? 생산하는 정도. 생산을 얼마나 잘 해내는지에 대한 정도 등을 얘기해요. 생산의 효율성 등을 이야기합니다. 노동 생산성이 커. 두 사람이 있어. A보다 B가 노동 생산성이 커. 그럼 B가 하루 종일 똑같이 일을 해도 만들어내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크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계같이 일을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는 보유 자원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보유 자원이 없죠.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뭐예요? 인적 자원입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보유한 자원이 없으면 사오는 거죠. 많으면 파는 거고요. 무역을 발생시킨다.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는 자, 상대적으로 이거 또 나오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자국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를 특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기에 좋은 일들을 집중하는 것이죠. 이때 특화된 자원이나 상품은 수출만 이루어지고 밖으로 갖다 팔고 자국이 보유하지 못한 자원이나 수입하는 게 더 이득인 상품은 수입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가 가지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자, 간접 생산 체크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는 건 맞는데 간접적으로 생산하여 그러니까 즉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을 내가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남이 생산한 걸 대신 가져와서 생산한 척하는. 하지만 이런 무역 이론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무역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산업 내 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오늘날의 무역 양상을 설명하는 데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논지 제목 정리되죠? 전통적인 무역이론, 즉 비교 우위론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무역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타난 신무역이론. 만약 두 국가의 각각 자, 독점적인 경쟁 시장 체크해놓고 자, 말뜻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점적이다. 뭐야? 나 혼자 다 먹었다는 얘기야. 독점적인 경쟁 시장. 근데 어떻게 경쟁 시장? 경쟁이 없을 텐데 독점적이니까 거의 내가 다 먹은 듯한 정도 수준의 경쟁 시장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자, 규모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의 경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혼자 유튜버를 하고 싶어요. 저 유튜브 하잖아요. 제가 혼자 하려고 이제 막 촬영도 했다가 편집도 했다가 다 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해도 영상 하나 만들까 말까 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채널이 예를 들면 구독자가 한 10만 명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 막 고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영상 하시고 편집하시고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에 영상이 하나씩 나와. 막 이런 식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몸집이 크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고 왜? 비용이 작아져요. 뭐 어쨌든 이런 얘기인데 여기 지금 살짝 미리 얘기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에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두 국가의 각각의 나라끼리 그 내부적으로 독점적인 어떤 우위를 지닐 수 있는 경쟁 시장이 있고 규모가 웬만큼은 돼. 그러면 두 국가 간에는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산업끼리의 같은 산업끼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그리고 예를 들면 미국은 컴퓨터 이렇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랑 미국 자동차가 전제가 뭐야? 독점적 경쟁 시장이 두 나라에 모두 있고 규모의 경제도 모두 달성됐다. 자, 먼저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일단 여러 개야. 이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그리고 다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기능은 동일하지만 자동차 산업에서는 승용차, 트럭, 승합차 등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쉽게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자, 이때부터는 생각해야 돼. 자신의 선호. 난 트럭을 맨날 좋아해. 난 무조건 트럭 사. 해당 기업은 어느 정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소비자는 트럭 좋아하고 어떤 소비자는 승용차 좋아하고 이게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강자들이 나눠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제품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트럭만 파니까 트럭 이제부터 비싸게 팔래. 하지만 다수의 경쟁 기업이 존재하므로 자, 경쟁 기업 트럭을 혼자 파는 건 아니었어. 다른 기업의 상품들은 해당 기업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체성. 그럼 우리 거 살래? 쟤네 거 요새 너무 비싸지지 않았니? 우리 거 대신 살래?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왔네. 세무 표시하고 해당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불완전하다.
독점적인 경쟁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완벽히 독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완전하다. 완벽한 독점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대체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키워드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것. 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내가 구독자가 늘어 영상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이제는 규모가 좀 커져가지고 얼레절레해서 하루의 비용만 들고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돼. 이처럼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거.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은 두 개겠죠. 분모가 커지든지 분자가 작아지든지겠죠. 총 생산 비용 이 분자죠.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 그러면 자,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은 총 생산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하려면 총 생산 비용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야지. 분자니까. 작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총 생산량은 늘어야 되는 거지.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보통은 뭐가 되냐면 총 생산 비용이 커지는 것 대비 총 생산량이 더 늘어나. 자, 봐봐. 선생님 잠깐 볼게. 규모의 경제 원리가 이런 거야. 원래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었다고. 그럼 100개 만들면 얼마 들어야 돼? 10,000원 들어야 되는데 5,000원밖에 안 든다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야. 100개로 그대로 늘어야 되면 생산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똑같이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들었는데 그게 물건 주문할 때 그래요. 선생님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우리 학원 A4 폴더 같은 거 주문하잖아. 100개 주문하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요. 그럼 뭐 하나당 얼마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은 100개 주문하면 그런데 1000개 주문하면 얼마예요? 그럼 15만 원이요. 네? 네? 그러면 무조건 15만 원 주세요. 단가가 엄청 개량 단가가 떨어지잖아. 왜? 왜 그래요? 근데 대량 생산하면 원래 단가가 떨어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많은 양의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비용의 단가가 좀 내려가는 일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때 평균 생산 비용이란 총 생산 비용을 총 생산량 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상품을 생산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근데 100개 찍고 1000개 찍는 데는 사실 그만큼 추가되는 승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 즉 단가, 개당 단가의 생산비가 낮아져가지고 전체 평균 생산 비용도 작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크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각 기업의 규모의 경제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자, 이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막 차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인구가 5천만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덩치를 키워야 되는데 덩치를 키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쿠팡이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스타터 앱들이 어디로 가? 해외 시장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카톡을 많이 써요? 네이버 라인을 많이 써요? 카톡 많이 쓰죠. 네이버 라인을 엄청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에요. 일본 엄청 많이 써.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 카카오 쓰듯이 거기는 라인을 쓴단 말이야. 신기하지? 그럼 라인을 왜 거기로 수출했을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포기했어. 왜? 카카오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카카오를 다 쓰는데 누가 쓰겠어. 근데 만들어는 놨지만 덩치가 커지지 않으면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해외 시장 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메신저 앱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가도 팔아. 왜? 우리께 먹힐 수도 있으니까 더 잘 판단 말이야. 실제로 먹혔어.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앱 시장이 있다고 하면 쟤네는 앱 시장을 우리 걸로 수입을 안 할 거잖아. 근데 된다니까. 왜? 앱끼리도 서로 다른데 이상하게 한국 앱은 이모티콘이 재밌거든. 약간 이래가지고 또 이걸 쓴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내부 경쟁하던 것들이 어쩌면 외부 시장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전통적 무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커진 거야. 그냥 다 그냥 같은 나라인 거야. 거의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래서 자,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정하여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는 어떻게 결정되며, 자, 첫 번째, 가정이 있고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기업 수를 보여준대요.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야, 이게 내가 기업가 입장에서 동일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어, 싫겠어? 소비자는 좋겠지. 기업가는 싫어. 나랑 경쟁하는 애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무 많으면, 자, 봐봐. 선생님 봐봐. 한 나라에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골목에 2개까지 있으면 3개까지 있으면 선택지 많고 좋은데 10개 생기면 어떻게 돼? 그 중에 분명히 몇 개는 망하게 돼 있어. 버틸 수가 없다니까. 왜? 규모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어.
그 하나를 운영하려면 인건비 들지, 뭐, 그 건물 임대료값 내야 되지. 아, 선생님도 갑자기 얘기하니까 가슴이 저릿저릿하다. 학원도 똑같아. 학원도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려면 인원이 많으면은 서비스가 싸지는 거야. 아휴, 더 학원은 더 빨리 성장시켜야겠다. 자, 그런 식으로 기업의 수가 시장 내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된 기업의 수를 통해 상품의 가격 및 생산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의 수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정해지는 게 뭐예요? 가격과 생산량입니다. 즉, 대충 그 동네에 치킨집이 몇 개 있는지를 알면 그 동네 치킨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시골에 전체 마을이 큰데 치킨집이 하나밖에 없어. 치킨값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요. 엄청 비싸겠지. 치킨 한 마리 3만 원. 먹기 싫으면 말아. 쿠팡도 안 돼. 시골 몰라? 쿠팡 앱이 안 돼. 여기는 배달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자, 오늘 치킨은 그럼 얼마야? 35,000원. 왜요? 왜요? 아, 그냥 올랐어요. 아, 왜요? 억울한데? 그럼 그냥 드시지 마시든가. 그러다가 4만 원 되면 어떻게? 집에서 튀겨 먹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견딘다 얘기죠. 그게 뭐예요? 엄청난 시장 가격의 기능입니다. 더럽고 치사한데 사 먹어. 그러면 사 먹는 거지 뭐. 자, 그림 X. 자, 이제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읽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 좀 안 쫄아도 되는 게 사실 뭐냐면요. 보기는 제시문은 괜찮아요. 선지가 어려워서 그런데, 근데 선지 이거 문제 연결된 게 뒤에 4번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시죠? 똑같이 생긴 거 나오잖아요. 4번을 이해하는 거는 4번을 이해하는 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 지문의 여기 부분을 이해하면 설명이 되는데, 무조건 제시문에서는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말로 풀어놓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그래프에 쫄 필요가 없는 게, 그래프 사실 없어도 옆에 있는 말만 이해하면 그래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국어예요. 국어에서는 무조건 진짜 생짜로 그래프만 해석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지문에 다 나오지. 근데 가끔 수능에 말도 안 되는 킬러 문제들 중에서 앞에 제시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그래프가 선지에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 만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안 풀고 뒤에 것부터 푸는 거예요. 별표 치고. 왜? 그 문제는 무조건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나온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 제끼려고 하면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이제 근데 그래서 멘탈 깨지고 등급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는 사실은 읽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읽는 방법 별도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옆에 있는 글을 읽고 그거를 확인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즉 상관관계밖에는 없습니다. 자, 상관관계 읽을 때 기준은 어떻다? X값이 증가함에 따라 이걸 정해놓고 Y값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만 판단해보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증가 그래프, 하나는 감소 그래프죠? 뭔지 몰라도 그래프를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CC하고 PP가 있잖아.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그림의 X축은 기업의 수 혹은 생산 상품의 수, Y축은 생산 비용 혹은 상품 가격을 나타낸다. 자, X축 보겠습니다. 기업의 수 보이죠? 치킨 가격, 치킨 그 가게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세로축 보면은요, 생산 비용이네요. 생산 비용. X축과 Y축은 각각 이렇습니다. 또한 자, 이제부터 이제 CC하고 PP를 설명해 볼게요. CC는 시장 내 기업의, 시장 내 우리 동네에 존재하는 치킨 가게들의 평균 생산 비용 곡선인데,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면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렵죠. 우리 동네 치킨 가게가 너무 많아져. 근데 난 규모의 경제를 나 혼자 다 먹어야 생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생산 가격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많아질수록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PP.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이거는 가격이죠. 가격은 대신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치킨 가게가 10개, 20개 늘어나, 더 늘어나. 대치동의 닭강정 가게가 골목을 점령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죠. 그럼 누가 죽을 맛이에요? 사장님 죽을 맛이에요. 경쟁자 많아지니까 생산 비용 올라가. 경쟁자 많아지니까 가격은 더 낮춰 팔아야 돼. 뭐가 떨어지겠어요? 이윤율, 마진율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업하는 거예요. 가게가 순식간에 막, 그래서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흑당 커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달고나 막 이런 거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버블티 막 엄청 늘어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못 버티는 애들이 그만두고 탈락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PP는 시장 내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곡선. 이때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E, 그 균형점이죠. 항상 균형점이죠. 여기 형성되면 여기서 균형 기업의 개수가 생긴다. 우리 동네에 딱 적당한 치킨 가게의 개수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2점입니다. 자, 이때 균형 기업의 수는 N1이라고 한다. 그때 N1 밑으로 내려오면 보이시죠? 이때 시장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산업의 총 수요량. 우리 동네 인원이 뭐 대치사동이 뭐 10만 명 사는데 뭐 10,000명 사는데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 이 상황에서 if, 자, 이때부터 가정입니다. 이때 앞에 슬러시를 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이제 기본 원리 설명 끝났고 예시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 수가 N1에서 N2로 증가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아시죠? 그 영향으로 일부 기업은 생산량을 감소하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생산량 감소에 따라 평균 생산 비용은 자, AC, 자, 눈으로 따라가죠. AC에서 A3로, AC2로 증가하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치킨 가게 늘어서 평균 생산 비용 증가했다 이거죠. 규모 경제 달성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가격이 올라요. 생산 비용이. 또한 이 경우 새로운 경쟁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 기업의 독점력은 약화되어 상품 가격은 P1에서 P2로 자연스럽게 하락. P1, P2 눈에 보이십니까? 어디 있어요? 2.2 P1이죠? P2는 어디 아래죠? 그럼 뭐야? 비용은 증가하고 매출량 그 가격은 하락하는. 이거 기업 완전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일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 역시 줄어들지만 결국 균형점. 그래서 치킨 가게 3개 정도는 유지된다 이 얘기죠. 자, 신무역 이론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국내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하는 거죠. 전통적인 무역 이론은 뭐였어요? 우리한테 없는 거 외부 가서 찾는다 했죠? 근데 이거는 새로운 신무역 이론은 뭡니까? 우리 경쟁 너무 치열해서 외부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 찾아간다 이 개념입니다. 자, 신무역 이론에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산업 내 무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전에는 시장 크기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규모 경제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어요. 인구수는 늘지 않고 경쟁자는 늘어나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장 크기가 확대되고요.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를 얻게 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역을 통해 경쟁 기업이 증가함으로써 상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 다 이해되는 내용이죠. 또한 기존 국내 기업의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상품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풀었던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 내용과 가하나에 나타난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가에는요, A국과 B국이 서로 주고받기 하네. 근데 어때요? 없는 것들 주고받네. 뭐예요? 전통무역이죠. 리카르도의 비교우이론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C국하고 D국이 왔다리 갔다리 주고받고 하는데 있는 것들끼리 주고받네요. 산업 내 무역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기 구조 보겠습니다. 달리 이렇게 돼 있죠. 뭐예요?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 보기는 뭡니까? 무역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면서 한번 답해 볼게요. 맞으면 맞는다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자, 그럼 이제 주어는 뭐예요? 나죠. 나가 뭐예요? 산업 내 무역이죠. 신무역 이론이죠. 신무역 이론에서는 특화된 상품이 아니더라도 수출이 가능하겠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같이 하자. 수출이 가능하겠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죠, 이거는? 자, 특화된 상품만 되는 건 어디예요? 가죠. 특화된다라는 거 아까 비교 우이론의 얘기 나왔습니다. 2번. 가와 달리 나에서는 동일한 산업 내에도 수출이 발생할 수 있겠군. 자, 가와 달리입니다. 나에서는 산업 내에서 동일한 수출이 발생할 수 있다. 지호 맞아 틀려? 맞죠? 동일한 산업 내에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죠. 설명은 안 할게. 그냥 약간 집중하라고 물어보는 거야. 3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군. 가에서는 국가 간의 노동 생산성과 보유 자원의 차이가 없다면 안 하겠죠. 네, 이거는 이게 있어야만 발생하는 게 바로 가에 있는 비교 우위론, 전통 무역론입니다. 4번. 나와 달리 가에서는 해당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가진 상품은 무역을 통해서 간접 생산. 맞죠? 자, 5번이죠. 가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있겠군. 이거 왜 틀려요? 가에 다른 상품? 자, 이거 어디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그쵸. 자, 비교 우위론의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근데 비교 우위론 쪽보다도 이게 지금 어디 봐야 되냐면은 그 불안정 경쟁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지만 서로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질적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거. 이거 뭐 설명할 때 나온 얘기예요? 독점적인 경쟁 시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 전제예요? 신무역 이론의 전제죠? 이건 전통적 무역 이론이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게 고치시면 돼요.
가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얘기죠. 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그냥 다른 상품을 수출입해야 되는 겁니다. 뭐 비슷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성이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3번 내려갑니다. 요거 많이 틀리셨던데 한번 보죠. 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건데, 자, 윗글의 기역과 보기의 A, B를 비교하여, 자, 윗글의 기역 뭡니까? 뭐죠? 네, 독점적 경쟁시장. 보기의 A,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경제시장.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이며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 자, 핵심이 이거죠.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 거래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완전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트럭이고 자시고 이런 게 없고 다 똑같이 승용차만 만드는 시장인 거야. 자,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기업의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공급자나 수요자들이 시장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까 안 할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무엇이 가격을 결정한다? 소비자들의 수요와 생산자들의 공급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물건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물품만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독점 시장 봅니다. 하나의 공급자가 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형태를 말한다. 공급자가 한 명인 겁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이윤이 극대화되도록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해 지 맘대로 하는 거죠.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기업의 진입이 매우 어렵다. 정반대되는 두 시장을 얘기했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업은 자, 독점적이지만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독점 시장이 아니에요. 독점적이긴 하지만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절충이죠. 이미 저 개념 자체가. 저 절충적인 독점적 경쟁 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다수라는 점에서 A와 유사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판매되는 상품들 간에 차별화되는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품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차별화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된다고 했지만. 자, 두 번째. 기업은 연필, 볼펜, 만년필 등의 차별화된 상품이 존재하는 필기구 시장이 존재할 것 같습니까? 기억에는? 맞죠. A는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여러 가게에서 팔고 있는 쌀 시장이, 즉 한 종류의 동일한 쌀을 팔고 있는 사례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A. 맞죠? 상품 면에서 이렇습니다. 3번입니다. 기업이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B와 유사하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죠? 독점력을 가진다고 했죠. 물론 완전 독점이 되는 건 아니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더 시장 지배력이 큰 쪽은 어디입니까? B입니까? 기업입니까? B. B죠. 그렇죠. 독점 시장이죠. 얘네 완전히 독점을 해버렸으니까. 다 먹은 거죠. 4번입니다. 기업입니다.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숫자의 영향을 받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품 가격은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의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격이 낮아지죠. 치킨 가게 늘어나면 상품 가격 내려간다고 얘기했었죠. 다음에 B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B가 뭐예요? 독점 시장이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상품 가격이 결정된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죠. 공급자가 결정하는 거죠. 이거 소비자가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5번입니다. 기업에서는 상품들이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품들이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쟁 관계에 있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대체성이 있고 경쟁한다고 했죠. B에서는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아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다. 맞죠? 독점이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4번, 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죠. 생각해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프 본다, 안 본다? 안 봐도 된다. 그래프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 보고 푸는 거예요. 지문 보고 설명대로 따라가면 이해됩니다. 어차피 그래프는 어때요? CC, PP 똑같고 기업에서 생산 비용도 똑같죠. 구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봅니다. 1번.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무역에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명 시킬 수도 있어. 집중해 보자. 무역 후 기업의 수가 N1에서 N2로 바꿔서 말하면 증가야 감소야? 증가지. 무역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야 감소야? 치킨집 수가 늘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랬잖아. 치킨 가게가 늘어났다니까. 치킨 봐봐. 기업의 수가 늘었다니까. 심지어는 이제 해외 기업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치킨을 팔고 있어. 치킨 가게끼리 경쟁할 거 아니야. 치킨 가격 내려가지. 소비자의 후생이 뭐야? 이익. 이렇게 보면 돼. 웰페어. 소비자의 복지. 소비자의 누리는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크기의 차이 따위를 얘기하는데 그게 좋아지겠어? 나빠지겠어? 좋아지는 거지. 다 뭐야? 저희 쿠폰 나눠드려요. 가져가시면 무조건, 자, 오늘 이 컵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잖아, 이런 거. 그 소비자의 후생이 중요해. 경쟁 많이 해주면 소비자는 좋은 거야. 지금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이런 쿠팡 같은 데가 앱을 쓰잖아요. 그 배송하면 어떻게 와요? 다 공짜지. 그냥 바로 온단 말이야.
지들끼리 무한 경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다 앱들끼리 서로 경쟁하느라고. 배달앱 있잖아. 배민, 배달의 민족. 나 그거 깜짝 놀랐네. 근데 배달의 민족 앱 아직 안 써본 사람 몇 명 있네? 너 내가 추천해줄게. 나한테 추천 그거 받아. 내가 추천해서 쟤 가입하잖아. 그럼 우리 쿠폰 10,000원 생긴다.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씨, 얘기해버렸다. 쿠팡 이츠. 먹는 거 시키는 거 있잖아. 먹는 거 시키는 거. 얘가 시키잖아? 근데 그냥 시키면 안 돼. 네가 추천해줘가지고 네가 해야 둘한테 쿠폰이 10,000원씩 가. 10,000원 개꿀이야. 이런 짓 왜 하는 거야? 경쟁 때문에 하는 거야. 경쟁 때문에. 경쟁 없으니까 다 없어져. 쿠팡이 바라는 게 뭐겠어? 이게 지금 막 경쟁하잖아.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는 거. 그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 자, 이제부터 배달료 건당 10,000원입니다. 한 방에 그냥 가져가려고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독점인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우리는 엄청 싫은 거야. 우리 독점하면 안 돼. 우리 독점 당하면 그때부터 호구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업이야. 우리 기업가야. 그러면 우리 독점이 좋아, 싫어? 그렇지. 가격을 내가 정말 역시 상인은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느낌이 딱 그런 데 오나 보네. 자, 다시 와봐.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C1과 CC1, CC2. 자, C는 아까 뭐였어? 코스트, 비용이었잖아. 비용 그래프였지? 모두 AC0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야, 이건 좀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일단 CC1과 CC2가 뭔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 사실 그 위에 나오는 무역 전과 무역 후인데 생산비용 곡선인데 뭐 이런 건 다 모르더라도 시작점이 AC0인 이유, 왜 0에서 시작하지 않는가라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대. 즉 처음에 가게 차리면 뭐 다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초기 비용이 그 시장의 기업이 몇 개이든 간에 내가 우리 동네 치킨집 처음 차리든지 아니면 10개 있던 곳에 하나 차리든지 초기 비용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맞아, 틀려? 이거 맞을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거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이 글은 주지는 않았어.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겠다 치면 일단 세모 치고 다른 것들 같이 봐야 될 수 있어. 왜? 이건 맞는 것 같긴 한데 혹시 근거가 좀 부족해서 추론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딴 게 확실히 더 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건 약간 유보해야 될 답일 수도 있어. 3번 본다.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었다. 제가 눈으로 본다. E1에서 E2,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E1에서 E2로 자 E1에서 E2로 갔다는 거는 여러분 그래프에서 우리 항상 균형점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야. E1은 어디서 만나는 거야? PP하고 CC1하고 E2는 PP하고 CC2지. 즉 이 얘기는 C1에서 C2로 그래프가 바뀌었다는 거야. C1에서 C2로 그래프가 바뀌었는데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야? 비용 그래프야. 그지? 그럼 CC1은 무역 전이고 CC2는 무역 후지. 무역 전에서 후로 그래프가 이동을 해온 거네. 뭐가? 코스트야. 비용이야. 자, 다시 균형점이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뭐는 그대로 유지됐어? PP는 그대로였지. 가격 쪽은 그대로인데 E1에서 E2로 바뀌었다면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즉 시장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즉 기업의 시장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시장의 기업이 많아진 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리고 일단 균형점 자체도 일단은 이동했으니까 충분히 그랬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코스트 선을 보자. 코스트의 기울기가 어떻게? 낮아졌지. 기울기가 낮아졌지. 자, 기업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코스트가 커졌어. 자, 여기 이거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너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기회를 줄게. 이거 맞는 말이지. 네. 맞는 말인데 왜 맞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시장이 확대되어서 무역전보다 더 많은 이 부분이 설명이 CC1에서 CC2로 그래프가 이동한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원래 정확히는 왜 무역 전에서 무역 후로 CC1에서 CC2로 그래프가 바뀔까? CC가 뭔데? 이 그래프가 뭔데? 코스트잖아. 아까 선생님 코스트 비용 그래프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 이거 왜 올라가지?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왜 CC가 이렇게 올라가? CC가 뭐라 그랬어? 한 개 비용이야. 아까 치킨 가게 생각해봐. 치킨 봐봐. 골목에 치킨 가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 내려가? 내려와요. 이게 PP란 말이야. 네. CC는 왜 올라가? 아니 골목에 가게가 많아지면 좋고 뭐 상관없는데 왜 CC가 올라가? 기업이 우리 치킨 가게 2개, 3개, 4개 하면은 CC가 계속 올라간대. 총 비용이. 생산 비용이 왜 증가해? 아까 규모 경제 얘기했었잖아. 규모 경제랑 연결을 생각해봐. 치킨 가게가 늘어난다 이꼴 어떻게 되는 거야? 규모 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잖아. 오케이? 내가 우리 동네 다 먹어야 생산 단가가 내려간다고. 근데 다 못 먹어. 10개가 생겼어. 그러면은
생산 비용이 늘어난단 말이야, 오히려. 자, 봐봐. 우리 동네에 1000명이 살아. 모든 사람들 하루에 치킨을 한 마리씩 먹어. 야, 고마워. 리액션 좋다. 자, 우리 동네에 1000명이 사 먹는단 말이야. 내가 혼자 했어. 근데 그럼 내가 1000명한테 팔면은 치킨 한 마리당 단가가 3,000원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초기 비용이라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그냥 한 마리 튀기나 두 마리 튀기 60개, 기름 한 번 하면 60마리씩 튀겨 먹는다며. 그러니까 그냥 기름 한 번 어차피 한 거 그냥 60마리 튀기면 원가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경쟁이 치열해서 가게가 10개가 됐어. 가게마다 100마리밖에 못 팔아. 그럼 옛날에는 1000마리 튀길 때는 원가가 3,000원이었는데 100마리 튀기면은 3,000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왜? 규모 경제가 봐봐. 1000마리 튀기면 한 마리 튀기는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의 단가가 3,000원으로 적어지는데 내가 100마리밖에 못 튀기게 되면은 그래도 건물은 똑같이 있어야 되지. 사람은 똑같이 있어야 되지. 이런 고정된 값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한 마리당 비용이 5,000원이야. 매출도 줄어드는데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엄청 악화되는 거지. 자, 규모의 경제 뒤집어 생각하자. 저 이거 파일 얼마예요? 100장에 10만 원이요. 에?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러면은 1000장 하면 얼마인데요? 15만 원. 네? 아까 이 얘기 있잖아. 이게 규모의 경제라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니까 더 많은 것들을 거래하니까 뭐가 내려갔어? 생산 비용이 내려갔지. 네. 자, CC1에서 CC2로 그래프가 바뀌었어.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두 그래프 모두 코스트가 증가해 안 해? 증가는 하지. 근데 증가하는 수준이 누가 더 심해? 누가 더 악랄한 거야? CC1이 더 악랄한 거지. 기업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해됐어? 왜? 규모 경제를 달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개당 비용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야.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러면 다 봐봐. 나 봐봐. 이게 급격히 올라가. 그럼 빨리 망하겠지? 근데 좀 완만히 증가해. 힘들긴 해도 좀 버티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두 번째 게 좋은 거잖아.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건 뭐야? 우리 동네 치킨 가게 하나 늘어나는 만큼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완만하다는 건 뭐겠어?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늘긴 늘어. 안 늘었으면 되겠어. 치킨 가게 좀 그만해 제발. 이렇게 하는데 옛날보다는 좀 덜해. 왜 그런 거야? 무역을 통해서 우리 물건을 해외에도 치킨을 팔 수 있게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늘어서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 거야. 즉 우리 동네에 사람이 1000명 살았는데 옆에 아파트 단지 레미안 입주해가지고 우리 동네 인원이 2000명으로 늘었다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가게가 10개가 있어도 코스트가 절반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이 좀 더 줄어들.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건 그런 거야. 근데 국내 경제에서는 아까 어땠어? 갇혀 있었지. 다시 보자. E1에서 E2로 바뀐 이유. E1에서 E2로 바뀐 근본 이유는 뭐야?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CC 값이 달라진 거야. 평균 생산 비용의 그래프가 달라진 거지. 이거 왜 달라졌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딴 거 안 바뀌었는데 가격은 안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동네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는 안 바뀌는데 왜 CC1에서 CC2로 생산 비용의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거야? 신무역이론에 따지면은 결국 이것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국내가 아닌 국외 시장에서도 달성했기 때문인 거야. 다시 문장을 보자. 시장이 확대되어 무역 전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자, 그래서 시장이 확대되었다라는 말. 그럼 이거는 결국 무역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도 시장에 더 많이 진입을 했어. 근데 동시에 뭐가? 시장의 규모 역시 커진 거야. 그에 대한 설명이 이 문장에 충분히 나와 있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문장도 좀 어려워.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시장이 확대되었는데 기업이 많아지면은 코스트가 왜 바뀌지? 코스트가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자, 4번 봅니다. 상품 가격이 P1에서 P2로 바뀌었다면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돼요. 자, 이거 맞냐 틀리냐? 가격이 P1에서 P2로 바뀌면 P1 어디 있어요? 어딘지 보이죠? E1의 P1이죠. 그다음 E2의 P2죠. 그럼 무역 전에서 후에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아래로 내려갔지? 기업의 독점력이 약화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죠? 독점력은 약화된 건 맞죠? 기업의 숫자도 늘어났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경쟁이 심화됐다는 얘기잖아. 거래하는 기업들이. 상품의 다양성이 줄어든 게 원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꾸로죠. 다양성이 늘어난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다음에 5번. 무역 후 균형점이 E2인 상태에서 시장의 크기 변화 없이 기업의 수가 N2보다 늘어났다면, 자, 다시 균형점이 E2에서부터 시작이야. 시장의 크기 변화가 없어. 즉 뭐야? 무역을 통해서 가격 늘어난다든지 우리 국내 시장이 증가한다 이런 거 없어.
그럼 뭐야? CC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프, 비용 그래프를 바뀔 수가 없고. 기업의 수가 N2보다 늘어나면. 그럼 치킨 가게 입장에서 좋아, 싫어? 싫지. 시장의 크기가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경쟁자만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 생산 비용이 AC2보다 높아져. 맞아, 틀려? 평균 생산 비용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지. 왜? 시장이 더 규모는 커지지 않는데, 즉 CC 값은 그대로 있는데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그래프에서 뭐가 기업의 수가 N2에서 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거잖아. 그지? 이해되지? 그래서 기업 중 일부는 나중에 퇴출될 가능성이 있겠다. 맞지? 나중에 죽겠지. 근데 그 죽기까지는 서로 치킨 게임이야. 서로 죽을 맛이야. 너 빨리 죽고 나가라.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생각이 되는 거지. 자, 5번은 다 잘 푸셨으니까 정리해봅니다. 자, 경제라는 과목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경제를 좋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사실 어려운데 저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경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돈 벌고 다 건물주 되고 싶고 이런 꿈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알려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똑같이 나이키 운동 하나 사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는 게 난지 아마존에서 미국 가격으로 사는 게 난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환율이 의외로 사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싫어해도 난 이걸 안 풀고 싶어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결국 계속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문학에 대해서 항상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 제대로 알고 나면 풀기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한 번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복습 과제를 지금 잠깐 나눠드릴 건데 잠깐만 기다려요. 짐 싸고 계세요.